어, 이제 저한테 요청된 주제는 한일 지소미아 갈등과 뭐 방향 뭐 이런 주제입니다만은 저는 전체적으로 지소미아 갈등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이제 한일 안보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한 기능을 해왔던 제도였기 때문에 과연 한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 정책 혹은 국방 정책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원론적으로 짚어본 다음에 지소미아가 어떤 기능을 해왔고 또 어떤 의미가 우리 안보 정책에 있었던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결국은 파기 결정까지 갔는가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소미아가 파기된 상태에서 우리 국가안보 체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해서 썼습니다만은 그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잘 아시겠지만 지난 8월 22일 우리 정부가 2016년도에 체결되었던 한일 간 지소미아 제너럴 시큐리티 오브 밀리터리 인포메이션 어그리먼트를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과 또 국가안보실 2차장이 예외적으로 이틀에 걸쳐서 방송에 나와서 일본이 한국과의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그리고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국의 안보체제랄까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다. 2014년 체결되었던 TISA라고 하는 걸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충분히 군사정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소미아 논란이 전개되면서 그 결정 이전과 이후에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논쟁을 크게 지소미아를 파괴된다는 논의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논의를 좀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만 특히 8월 초에 국회에서 강병원 의원 주최로 실시된 세미나에서 강병원 의원 이런 분들은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면서 일본이 군국주의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일본과 정보를 그런 것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국주의를 더 조정할 것이다. 그런 어떤 논리를 전개하기도 했고요. 또 같은 자리에서 발표했던 남기정 교수 같은 경우는 남북한이 군사적 신뢰 구축이 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일본과의 안보협력, 또 지소미아는 무의미하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같은 자리에 참석하셨던 조성희 박사님은 상당히 신중하게 지소미아가 안보상으로는 사실 위점이 많으니 이걸 유지하고 다만 이제 실질적인 정보 교환을 제한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신중한 논의를 사실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된 다음에도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인가요? 이해찬 대표랄지 이런 사람들이 지소미아 파기돼도 김현종 차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안보 태세 또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논쟁이 전개되는 시기에 같은 시기에 다른 김성환 외교차관을 지냈던 고려대 교수랄지 임용관 명예교수 등은 신문 칼럼이랄까 또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니 이걸 파기한다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마저도 동요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유지연 해군 제독도 일본 보관지를 하셨습니다만은 이 지소미아가 가졌던 기능들을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이거 파기하면 한국의 대북 정보 취득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종연구소 홍익 박사 같은 경우는 파기된 다음에 배은망덕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조치하는 게 당연하다. 또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정보가 별로 없었다. 하면서 그런 또 긍정론을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소미아 파기 직전에 중앙일보 홍석현 이사장이 주관한 회의에 나가서 지소미아가 우리 안보 체제에 상당히 중요했고 한미 안보 협력 체제에 되게 중요했다. 그래서 이걸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바로 이틀 뒤에 우리 정부가 파기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결코 중요한 안보 정책 회의가 아니구나 느낀 바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논의를 일단 바탕으로 해서 저희 생각에 대해 지소미아와 안보 협력에 대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쓴 책에서 이승만 정부 이래 문재인 정부 이르기까지 한국의 안보 정책을 쭉 보게 되면 안보 전략이랄까 안보 정책을 보게 되면 크게 4가지 정도의 기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강화하자는 자주국방 정책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 이래
한미 상호 방위 열책이라고 한미 동맹을 운영하면서 한미 동맹의 체제하에서 더 강력한 어떤 억제력을 강화하자는 것가 두 번째 축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북한에 대해서 억제를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과 대화 또 협력을 하면서 북한의 위협성을 낮추는 정책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7사 공동성명이랄지 노태우 정부 때 어떤 남북 기본 합의서가 그런 것이었죠. 네 번째는 한반도 안보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다 안정된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보면 이제 그 안보 협력을 하면서 주변 지역에서 불안정성을 억제하는 거죠. 네 가지 축이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의 안보 정책에 지난 70년 동안 정부 수립 이후에 어떤 기조가 아니었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책에다 쓴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한일 간의 안보 협력, 그러니까 물론 일본은 예컨대 우리의 자주국방이랄까, 또 한미동맹이랄까, 또 동아시아 다자 안보 협력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좀 우선순위가 낮은 그런 국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이제 한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65년 국회 정상화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서로가 안보상 중요한 어떤 이후 국력 있다는 어떤 성과를 냈었고, 또 양국 국회 간의 의원 안보 얘기도 있었고, 정상 간의 방문, 또 국방부 장관의 방문, 또 부대 간의 방문, 또 공동 훈련이 있었고, 이상희 국방장관 때는 교류에 관련된 의도 표명서도 체결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한일 안보 협력이 이루어져 왔고, 지소미아가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별로 주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네 가지 안보 정책의 축에 한일이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저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현역에 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또 이비혁 장군님은 잘 아시겠지만, 한미 동맹이 원활하게 운용되기 위해서 주한 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미일 동맹의 역할 혹은 주일 미군의 역할은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만약에 주일 미군이랄까 미일 동맹의 국방 지원이 없이는 한반도에서 작전을 전개하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뭐 군수랄지 또 뭐 정보랄지 지속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미 동맹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도 미일 동맹의 어떤 국방 지원 역할, 그 속에서 일본의 역할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북한과 대화를 나누고 교류를 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한다고 합니다만은 역시 이제 북한하고 잘 지내고 또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비전을 기하기 위해서도 일본이 상당히 플러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베 상 자신이 2017년부터 계속 북일 간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02년 고이즈미 당시 수상하고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의 합의된 상에서는 북한이 만약에 일본과 국제 정상하게 되면 일본이 상당한 경제 지원을 하겠다, 그런 것들 표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대북 정책을 위해서도 일본은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동북아 지역에서 자잘한 안보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일본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일 안보 협력 가운데서도 특히 지소미아는 제도적으로 상당히 어떤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또 사실 지소미아가 2016년 11월 달에 체결된 다음에 한일 양국간은 지소미아에 입각해서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여러 차례 정보를 공유해왔죠. 물론 지소미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썼습니다만은 이거는 군사 정보를 교환하고 동등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 교환된 정보를 서로 비밀 보호하겠다는 그런 겁니다만은 우리는 벌써 이제 그 당시에는 24개 나라하고 체결한 상태였었고 이번에 이제 36개국까지 갔었죠. 일본도 그때 한 5개 정도의 나라하고 체결한 바 있었는데 이제 한국하고 체결한 것인데 일본이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일본이 갖고 있는 위성 정보 자산 또 음성 정보 자산 그다음에 이제 T1 초계기랄까 T3C 초계기 우리보다 10배 정도를 많이 갖고 있는 그 자산을 통해서 북한의 잠수함 정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국방부 당국자들과 직접 얘기해 보면 지소미아 체결된 다음에 한미일 정보 공공 약정과는 다르게 상당히 우리들의 대북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를 얻었다. 그런 것들 제가 직접 들은 바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제 일본도 역시 이제 대북 정보에 관련돼서는 우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소미아 체결되고 나서 대북 정보 추적이랄지 또는 이제 뭐 그를 통한 이제 한미 동맹의 어떤 운영이랄지 한미 동맹과 밀 동맹 연계 이런 데서 지소미아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지소미아가 이제 파기되는 경위를 보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에 취추했던 몇 가지 대일 정책, 가령 그 이전 정부 때 합의되었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화이트 재단의 해산, 거기다가 뭐 제주 국제 관함식에 일본 함정의 어떤 우리들을 개항했다는 이유로 어떤 참가 불허 결정, 거기다가 이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있었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면서 지난 7월 달에 반도체 관련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를 선언했고요. 이어서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단행했는데, 그 전략물자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일본이 잘못한 겁니다. 제가 중간 표현을 넣었습니다만은 한국은 일본 이상으로 국제 전략물자 수출 관리 레짐에 아주 적절히 가입하고 있고 아주 우등생입니다. 뭐 제가 13개 정도의 국제 레짐을 10개 정도의 국제 레짐을 조수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반도체 관련 물품의 어떤 그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고, 일본 스스로가 바로 그 직전인 6월달 G20 정상회담에서 선언했던 뭐 자유무역 원칙에 위반된 거죠. 일본 정부가 성장해온 어떤 그런 국제 체제의 규칙에 발서도 위반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사실 이 조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이 많고, 미국 내 전문가들도 비판이 많아서 제가 좀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일본 아베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이거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그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러한 일본의 주장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한일 양정부가 암묵적으로 유지해오던 것, 다시 말해서 65년 한일 기본협정에 의해서 일단 개인 배상 문제는 처리가 되었다는 어떤 암묵적인 협정을 다시 깨는 겁니다. 깨는 것이어서 일본이 섭섭하면 갈 수도 있겠지만, 최근 국제인도법의 그 규범에 의하면 전시하에 행해진 인도주의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도 만들어지고 나치 전범들도 끝까지 추적하고 그런 것인데, 우리 대법원 판결을 꼼꼼히 읽어보면 65년 한일 기본협정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한일 기본협정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 배상이 안 된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이제 피고인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자체가 65년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한 것은 국제인도법의 최신 동향에 비춰봤을 때는 이건 좀 무리스러운 거라 생각되는데, 저는 우리 정부가 이런 논리를 좀 강하게 내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국제인도법의 새로운 경향에 따라서 우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국제형사재판소의 일환인 국제유고재판소에 재판장도 우리가 배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강하게 좀 얘기하면 좋은데,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소극적인 논리를 하고 있고요. 그냥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를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대법원 판결이 국제인도법의 어떤 경향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좀 강하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일본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일본에 대해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이제 배제했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당연한 기록 사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청와대 안보실 자문회의에 가서도 사실은 이제 전략물자 수출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의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물자 수출 관리 레짐에다가 우리와 일본을 동등하게 조사해달라고 우리 정부가 요구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했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김유근 차장이 비슷한 것들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가 일본 아베 정부의 잘못된 대응에 대해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수순을 갖는 것은 이건 더 과도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안보 체제를 한번 그러니까 동결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갖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안보 정책의 기축은 이제 자주국방, 한미동맹 강화, 다자 안보 협력 이런 겁니다만은,
지소미아를 파악했기 때문에 한일 간에 일단 안보 협력의 어떤 큰 축이 일단 약화됐습니다만 이것이 한미 동맹이랄까 한미 안보 협력 체제에도 동요를 두는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에 그 일본, 인도, 호주를 망라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6월 달에 미 국방상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문서가 나왔습니다만은 한국은 사실은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의 참가를 좀 주저주하면서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 전략 문서에서도 주로 일본, 인도, 호주와의 협력이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한국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중 있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뭐랄까 한국과 동맹이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그 상당히 중시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어떤 그 동맹 그걸 지원한 우방국으로서 동맹국으로서 이제 위치를 지우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그 중국의 어떤 제1도전선, 제2도전선에 대한 진출을 이제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그래서 이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바라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함으로써 또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소리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미국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한일 간 협력이랄까 뭐 동아시아 뭐 글로벌 전략이랄까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큰 전략적 관심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국방성이랄까 국무성에서는 상당히 실망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 저는 이게 불가피한 생각됩니다. 이 브룩스 장군께서 연합사 사령관 마친 다음에 지금 미국 하버드대학교 벨퍼 센터 선임연구원도 계십니다만은 바로 직후에 미국 소리방송에서 한미 상무 안보 협력 체제가 동락이 되었다라는 말씀하셨고 또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과 덤포 합참의장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차관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지소미아 파기 조치에 대해서 강한 우려와 불안을 표명을 했는데 저도 제 기억에 한국 정부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우려와 불안을 표명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김철수 박사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추진하는 전략에 우리가 적극적인 참가는 못할망정 계속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괴함으로써 동맹국으로서 어떤 뭐랄까 이제 동맹국이 바라는 미국이 바라는 어떤 아태 지역 전략에 대해서가 손을 가했고 이것이 이제 우리 한미 동맹에도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서울 안보대화 때 사실 국방차관보가 참석하지 않고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리 참석한 것도 그런 의도라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한일 간의 어떤 지소미아 파악이 또 한일 간의 제주 국제가람식에 일본 함정이 못 오게 하기 때문에 한일 간의 군사협력이 점차 약화되거나 중지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자체가 기존에 구축되었던 한미 안보 협력 체제의 어떤 그 틀을 좀 동요시키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2018년 6월달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한미 간의 훈련이 거의 중지가 되거나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됐는데 같은 시기에 미일 간의 훈련은 육해공 자위대와 미 육해공군 간에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도 지난 8월 달에도 미 육군이 육상 자위대하고 오리엔트 실드 훈련하면서 RSOI 전시 증원 훈련을 실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는 RSOI 같은 훈련은 좀 사라지고 중단되거나 축소되고 있지만 우리 미일 동맹이 더 활발해지면서 이거는 미국의 아태 지역 전략에 있어서 한국보다는 일본 쪽에다가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둘 다 린치핀 또 개투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징후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제주 국제가람식에 일본이 못 왔습니다. 못 왔는데 올해 4월 달에 칭다오에서 열린 국제가람식에는 우리 해군도 물론 보냈습니다만 일본 자위함정이 밀기라고 갔고 이번 10월 달에 일본 엊그저께 우리나라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주최하는 국제가람식에 중국도 오고 미국도 옵니다만 우리 해군은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기존의 한미일 나가서 중국까지 포함해서 다자간 안보 협력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일 간 안보 협력이 지소미아 파괴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사실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 지역 내에서 배제되는 재팬 패싱이 아니라 코리안 패싱이 되는 시큐티 면에서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렇게 동북아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추진해야 될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 구축에도 상당히 큰 차질을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기에 북한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들을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 해왔고 실시했습니다. 미국 여러 언론 CSI랄지 미국 타임즈 중에서는 북한 미사일이 기존에 했던 미사일 방어 체제 SM3나 팩3 가지고서는 유효에 곤란한 그런 미사일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점차 북한은 그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고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한일 안보 협력을 상당히 소홀히 함으로써 한미 안보 형태세를 약화시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한국 안보를 위해서는 좀 걱정되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건데요. 지소미아 파기 결정 우리 정부가 돌리면 제일 좋고요. 일부 청와대 비서관들은 11월 달까지 최종 결정까지는 일본 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응할 수 있다는 얘기를 사적으로는 얘기를 해옵니다. 사적으로 얘기를 해오는데 그래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쓰지 말아달라 쓰지 해오는데 그러나 이제 한국의 지소미아 결정을 이제 번복하기 위해서는 아베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 취했던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하거나 그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되죠. 이낙연 총리가 말한 것처럼. 근데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없어 보입니다. 아베 정부가 이번에 개각하면서 외무랄지 외상이랄지 방위상을 상당히 이제 좀 강경 대정책론자, 대한 강경론자로 채웠기 때문에 아베 일본 정부가 그럴 가능성, 그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진철 박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도 11월 달까지는 지소미아를 결정을 번복할 수술 취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될 거라고 보이고요. 지소미아 파기 국면, 또 한일 간 안보 협력 구제 국면은 상당히 오래될 거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신뢰관계의 회복, 또 한일 간 안보 협력의 기준은 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 첫 번째, 한일 간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정부가 위안부에 관련된 화해치유재단을 왜 해산 결정 내렸는가, 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을 하고 논리를 세워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사법부가 내렸기 때문에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취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외교랄까 총책임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결은 국제인도법의 경향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것을 한 것이다. 다만 우리는 한일 안보 협력을 계속 하고 싶다. 또 화해치유재단 해산도 이게 이제 불가피한 여러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다만 이제 한일 관계는 그렇게 유지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좀 어쨌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번 유엔 총회 때 사실 대통령께서 일본 수상 만나서 사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못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더 나아가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내렸지만 우리 정부가 대국적으로 이게 두 가지가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자, 65년 한일기본협정에 의해서는 개인 배상을 타철이 됐다라고 보는 기존 어떤 암묵적인 결정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만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 보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이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도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65년 이래 한일 합의도 운영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랄까 개인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부담하겠다. 이건 부담하겠다. 우리 정부가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청구권 자금 받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 정부가 부담하겠다. 단 일본은 전쟁에 대해서 또 시민지 피해에 대해서 사과해라 하는 것을 저는 요구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몇몇 정치인들이랄지 집사들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일 국교 정상할 때 중국이 취했던 것이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배상받지 않겠다.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본에 대해서도 도덕적 면모를 쓰고 한일 관계도 살릴 수 있고 또 일본의 국민들의 마음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계속해서 일본 정부의 압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주장이 그거고요. 두 번째 주장은 한일 간 협력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표방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자꾸 신남방 정책이 뭐 태평양 전략하고 좀 유관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합쳐나가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뭐 미국이 주장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 일본도 들어가 있고 호주도 들어가 있고 인도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항행 자유랄까 또는 이정 내에서 법의 어떤 지배랄까 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의과도 직결됩니다. 남중국해 또 인도양 뭐또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항행 자유는 우리의 어떤 경제 이익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그 항행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관여하겠다. 저는 밝힐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가를 표명하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서 상당히 좀 소극적인데, 사실 다 보십시오. 인도나 호주나 일본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가를 표명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 국방대학교 오는 인도 대표단, 또 제가 작년에 호주를 가서 계속 물어봤습니다만은 그쪽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가를 표명하지만 뭐 경제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뭐 중국과 정상회담도 잘하고 있고, 또 관함식의 중함정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두려워서 동맹국 미국이 글로벌 전략으로 표방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왜 우리가 참가를 주저하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좀 강하게 표방하고 싶지 않나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일 간 협력은 당장 뭐 우리 정부 인터넷 봐서는 힘들 것 같은데, 뭐 한중일 간의 어떤 뭐 협력 기구랄지 또 동아시아 다자 간 어떤 협력을 통해서 그 속에서 어떤 일본과 어떤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당분간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를 말씀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